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훌트입니다. 자, 오늘은 단어의 형성, 드디어 5단원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문법 수업도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반드시 반복 복습하고요. 큰 뼈를 익힌 후에 세세한 개념들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지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단어의 형성은요. 단어라는 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될 건데요. 내려와서 1번 먼저 한번 볼까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단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우리 학교 그냥 단일어 다니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단일어,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3강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날까요? 형태소, 뜻을 가지고 있거나 문법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였는데요. 이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했었고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죠. 기억날까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자세히 해볼게요. 일단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실질 형태소, 이것들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되죠. 하늘, 얘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하고 늘하고 둘이 따로따로 뜻이 있나요? 하도 뜻이 있고 늘이 뜻도 있고 합쳐서 스카이라는 뜻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뜻을 가진, 스카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진 한 단어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단일어라고 하는데요. 바다, 아저씨 이런 것들이 다 단일어가 되는 거고요. 복합어 한번 봅시다. 복합어는 두 개로 나뉩니다. 파생어와 합성어로.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형식인데요. 이때 접사는 아까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형식 형태소, 접어조, 삼형제 중에 하나였죠. 형식 형태소니까 자기 스스로는 뜻이 없고 문법적 기능을 다른 애에게 붙어서 우리 3강에서 형태소 할 때 열심히 했는데요. 아이템처럼 게임 아이템처럼 자기 혼자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캐릭터에게 능력을 전해주는 능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접사인데요. 우리 어근도 까먹지 않았을까요? 어근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뜨끈, 변소간. 뭐였죠? 뜻이 있으면 어근이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으면 어간이라고 했다. 기억날까요? 여기 두 개가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어근과 어간은 같은 부분이 어근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부분이 어간이 될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그냥 부르는 기준이 다르다. 뜻이 있으면 어근,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면 어간 이렇게 되는 거 앞부분에 있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중요한 것은 복합어 중에 파생어라고 불리는 것은 어근에 접사가 붙은 형태다. 접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붙으면 풋사가 이때 풋은 자기 혼자서 덜 익었다는 뜻이 없고 덜 익었다는 뜻을 사가에게 전달해 주죠. 접사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혼자 뜻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아무하고나 만나고 다닐 수가 없어요. 특정 단어들, 풋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감정, 풋사랑 뭐 이런 것들에게 주로 붙는다 그랬죠. 맨 같은 접사도 어떤 신체 일부나 땅, 그리고 축구팀, 맨유 이런 거에만 붙어서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라는 뜻을 더하게 되고요. 요 개 같은 거는 이제 뒤로 와서 뒤에서 붙어서 지우다의 뒤에 붙어서 얘를 명사로 만들어주고 도구의 의미를 더해주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뜻동 부분, 사과, 뜻동, 손, 뜻동, 지우다
뜻이 있는 것, 뜻 동그라미를 선생님 줄여서 뜻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뜻동에다가 빨간색 부분 접사들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파생어는 복합어의 일종이다. 합성어는 2개 이상의 어근이 뭐라 그랬죠? 뜻 있는 부분. 뜻 있는 부분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말로 바꿉니다. 합성어는 2 이상의 어근이 붙는다. 합성어는 2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꿀 수 있는데요. 뜻이 있는 부분이 2개 이상 온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어를 이야기할 때는 뜻동이 모여서 합성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흑, 뜻동이죠. 백, 뜻동입니다. black and white. black이라는 뜻이 있고 white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동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합성어가 됐고요. 자, 요 큰 집 좀 어려운데요. 큰 집 좀 분해해 볼까요? 이거는 원래 분해하면 크다에서 니은이 왔고 그 다음에 집이 왔습니다. 요 부분. 자, 이때 크다는 형용사에서 뜻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어근. 그런데 자, 집도 house라는 명사로서 뜻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근. 뜻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뜻동이 합성어가 되는 건 알겠지만 중간에 어미가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식 형태에서 왔으니까 이거 뭐 파생어 아니에요? 파생어는요, 무조건 접사가 와야만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자, 파생어든 합성어든 중간에 어미가 오면 얘는 단어 형성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수업에 기억에 잘 남으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 뭐 가족을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오전에 아침에 가끔 하는 거, 야, 학교 가야지. 어머니께서 막 깨우시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끔찍하게 해서는 안 되는 어미무시를 하죠.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단어를 형성할 때는 어미무시. 단어를 형성할 때는 어미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에 들어오든 파생어에 들어오든 어미는 단어를 형성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큰 집은 크라는 뜻동 부분과 집이라는 뜻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갈까요? 단어 형성 벌써 끝났습니다. 단어를 형성하는 거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원래부터 형태소가 그냥 하나다. 복합어는 형태소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 뜻동과 형식 형태소 중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다. 지금 들으면서 바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합성어는 2 이상의 어근, 2 이상의 실질 형태소, 뜻동이 합쳐져야 합성어다. 중요한 건 단일어가 됐건 파생어가 됐건 합성어가 됐건 어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단어를 만드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오늘 접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아까 전에 뜻이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실질 형태소라고 했고요. 그냥 줄여서 뜻동 뭐 이렇게 가는데요. 실질 형태소에는 자립해서 혼자 쓸 수 있는 책, 북처럼 혼자서 띄어쓰기 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도 있고요. 3강에서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헷갈리면 복습하고 먹처럼 이트라는 뜻은 있는데 자립해서 띄어쓰기를 혼자 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도 있었죠. 실질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도 있고 의존 형태소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접사 부분은 말머리에 오는 접두사가 있고 머리두자, 말꼬리에 오는 말 뒤쪽에 오는 접미사도 있죠. 접두사는 뜻 있는 부분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덜 익은 사과, 이게 바로 풋사과라는 거죠.
사가 중에 의미를 줄였다. 맨손은 세상에 수많은 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비어있는 손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가 뭐였다? 쭈그러들었다. 누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이런 이야기죠. 자, 요 책 다시 한번 볼까요? 책은 형태소 하나로 만들어진 무슨 어입니까? 단어 중에서도 단일어죠. 그런데 맨손 풋사가 맨손은 뜻동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무슨 어? 파생어죠. 마찬가지로 손이라는 뜻동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죠. 접사는 어미와 다른 점, 아까 어미는 단어 형성할 때 신경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접사는 붙으면 무조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파생어라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 그래서 사과를 사전에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전에서 찾으면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읍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으면 풋사과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우리 먹다에서 어미를 바꾼 먹고, 먹으니 이런 건 사전에 따로 있지 않고 전부 다 먹고 먹으니는 먹다의 활용형, 변신형 그렇게 해서 다 한 단어다. 먹다가 그냥 모양을 살짝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미가 붙으면 그러나 접사가 붙으면 무조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사전에도 한 번 더 올린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접사가 뒤쪽으로 붙으면요. 뒤쪽으로 붙으면 의미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품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원래 얼단데요. 얼단데 거기에 음이 오면서 다라는 어미는 빠지고 얼이라는 뜻동에다가 음이라는 접사가 오면서 얘를 품사를 원래 얼다는 동사였는데 이 동사를 얼음 이렇게 되면서 얼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얘를 명사로 바꿔주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먹다는 품사가 뭘까요? 네, 동사입니다. 그 중에 어미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접사 이가 오면서 먹이라는 명사로 바꿔주죠. 이 품사를 바꿔주는 것, 우리 품사 했었죠?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진 원래 성격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건데 오직 접사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매우 중요하죠. 자, 이 부분 별표를 미리 쳐놨는데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 예시를 다 외운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적은 빨간색으로 있는 것들이 품사를 바꾸는 접사들인데요. 그런데 얘네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표적인 것들 먼저 익히고 그리고 다른 것들 문제 풀거나 심화 개념서 보면서 또 추가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험치를 자꾸 쌓아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명사, 파생, 전미사 쫄지 말고요. 내 친구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 겸 문화체육부 회장 겸 무슨 명예이사 겸 그랬을 때 그 친구를 교육부 장관 겸 문화체육부 회장 겸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 친구 예를 들어 용지면 용진아 이렇게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우리 뼈다귀 수업이잖아요. 아는 거 접사야 이렇게 하면 돼요. 파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파생이니까 그래서 이 접사는 뭐 하는 거야? 명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접사 그리고 끝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 파생, 전미사는 명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접사 그래서 뜻 있는 부분을 명사로 바꿔준다 그런 건데요. 자, 여기 볼까요?
꾸꾸꾸꾸. 얘는요, 원래 꾸다 그래서 동사의 변하지 않는 부분 혹은 동사의 뜻있는 부분, 드림이라는 뜻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거기에 접사 미음이 와서요. 접사 미음이 와서 꿈이라는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접사가 아니라 어미 미음도 있는데 그거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미음이란 접사가 오면 동사를 명사로 뭐 해줄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 미음을 뭐라 부른다? 그냥 접사라고 해도 되고 플레이물은 명사, 파생, 전미사.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쓰기. 원래 모양이 뭐죠? 쓰다. 여기에서 어미 빼버리고 뜻있는 부분에다가 기라는 접사를 갖다 붙이면 쓰기라는 명사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러면 이 쓰기를 명사로 바꿔준 이 접사를 명사, 파생, 전미사 그렇게 부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사, 파생, 전미사. 이 이름만 봐도 얘의 특징 이해 갈까요? 그렇죠. 접사인데 끝에 와요. 그리고 뭐를 새로 만들어줍니까? 동사를 새롭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아니었는데 뭐로 만들어준다고요? 동사로 만들어준다고요. 누가요? 전미사가요. 가볼까요? 공부하다는 원래 공부라는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여기 좀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에겐 들어보지 않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이 하다라는 게 접사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으면 공부하다라는 뭐가 돼요? 동사가 되죠. 이거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동작을 나타내고 의미상 그리고 이 부분이 변신하게 되죠.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니, 공부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단어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가 접사하고 다를 어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름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문법에서는 유두리 있게 얘네들을 다 접사라고 인정을 해주죠. 하다를 그냥. 그리고 조금만 더 얘를 분석하고 갈게요. 공부를 띄고 하다 라고 하면 이때 하다는 do인 거죠. 영어로 do. 그러니까 do, 뭐뭐 하다라는 동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다 하고 하니 하지만 변신할 수 있으니 그냥 이때 하다는 동사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공부라는 뜻있는 부분에 찰싹 달라붙어서 공부도 사전에 있고 공부하다도 사전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다라는 접사 때문에. 그러면 이 접사는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준 접사니까 이때 접사하다를 뭐라고 불러요? 동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죠. 반짝은 부사인데요. 사물의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낸 말, 변신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고 반짝다, 반짝고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사물의 동작이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붙어서 이 전체를 동사로 만들어주면 이때 이다라는 우리는 조사이다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사가 아니고 조사는 명사 뒤에 오는데 반짝이는 부사 뒤에 와서 부사를 동사로 만들어줬으니까 접사가 되는 거죠.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접사라는 친구가 뒤쪽에 붙으면서 원래 명사가 아닌 애를 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 동사가 아닌 애를 동사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것만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형용사가 아닌 애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애는 뭐겠죠? 형용사 파생전미사가 되겠죠. 어른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거기에 스럽다가 와서요. 이 전체를 형용사로 상태를 나타내면서 변신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줬어. 이 접사가. 그럼 이 접사를 형용사 파생전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 파생전미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가 아닌 친구를 부사로 바꿔주겠죠. 많다의 품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태를 나타내면서 다, 많고, 많으니 변신할 수 있으니 형용사였죠. 거기에 어미 다가 사라지고 누가 와서 이라는 접사가 와서 최종적으로 많이 먹다, 많이 자다, 많이 읽다 동사를 꾸미게 만드는 많이라는 부사로 만들어준 거죠. 부사가 아니었던 친구를 부사로 만들었어. 누가? 접사가. 그럼 이 접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사 파생전미사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해서 원래 품사를 다른 친구로 바꿔주는 거 4가지 접사를 배웠어요. 명사 파생전미사, 동사 파생전미사, 형용사 파생전미사, 부사 파생전미사.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건 나중에 뒤에 문장에 더 배우게 될 건데요. 품사를 바꾸는 이 부분이죠.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여기까지 알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넘어가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뼈다귀 심화라고 된 부분. 오늘 계속 심화만 해요. 많이 어려워요. 자, 가보면 전성어미와 파생접사의 구분. 우리 4강 두 번째 강의 용어원의 어간과 어미 부분. 거기에 보시면 전성어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전성어미는 그냥 뭐예요? 어미예요. 파생접사는 그냥 뭡니까? 접사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접어조 삼형제. 접어조 삼형제가 어디에 포함되죠? 네,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파생접사는 오늘 배운 대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 그렇게 파생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 한다. 그러나 전성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파생접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전성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꿀 수, 그냥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전성어미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격만 잠깐 그거인 것처럼 변신시켜준다 그랬죠. 파생접사는 아예 품사 자체를 바꾸고요. 그래서 그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명사형 전성어미. 동사나 형용사에 뒤에 결합하여서 이 어미는 용언 뒤에 당연히 붙겠죠. 그러면서 이 용언을 명사인 것처럼 명사의 기능만 잠깐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명사로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미음, 기가 있고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이 명사로 바꿔주는 접사는 아예 이 뜻있는 부분을 명사로 바꿔준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미음, 기, 이, 개. 미음, 기라는 것은 미음도 되고 음도 된다는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얘네들이 겹치죠? 그래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품사를 안 바꾸고 성격만 살짝 바꿔준 전성어미냐, 명사형 전성어미냐, 아니면 완전히 품사를 명사로 바꾼 전미사냐, 이걸 가지고 많이 시험을 내게 되죠. 똑같은 모양, 미음, 기 등을 주고 똑같이 주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접사냐.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까요?
자, 나는 좋은 꿈을 자주 꿈이라고 되어 있을 때 나는 대명사죠. 품사부터 쭉 한번 훑어볼까요? 느는 명사, 대명사 뒤에 붙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것들 뒤에 붙는 조사고요. 좋은의 품사 알 수 있습니까? 좋다. 상태를 나타내고 좋다, 좋고, 좋지만, 좋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애니까 형용사죠. 그리고 은은 같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인데요. 어간의 어미까지가 하나의 품사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어간 그리고 이 부분은 어미인데요. 우리 어미 니은 선생님이 눈누랄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니은, 리을, 는, 을, 던 헷갈리면 저 앞에 강의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얘네들은 앞에 애를 마치 관형사인 것처럼 명사 계열을 꾸며주는 관형사인 것처럼 성격을 잠깐 바꿔주는 관, 형, 사, 형, 전, 성, 미라 그랬어요. 얘를 마치 관형사인 것처럼 성격을 바꿔줍니다. 그럼 관형사인 것처럼 성격을 바꿔줬기 때문에 얘의 뒤에 꾸밈을 받는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꿈을 한번 분해해 봅시다. 꿈은 꾸다라는 동사에 미음이 왔어요. 나온 김에 얘도 분해해 볼까요? 똑같은 게 또 있네요. 꾸다라는 동사에 미음이 왔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꾸다가 동사인 건 똑같은데 아까 전에 이 앞에 있는 꿈은 그 앞에 관형사의 성격으로 잠깐 변신한 조은의 꾸밈을 받죠. 관형사 체언을 체포하게 기억날까요? 관형사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미고 다니는 애입니다. 관형사처럼 바뀌었는데 이 관형사의 꾸밈을 받고 있다는 건 얘가 무조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명사로 확실하게 변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미음은 품사를 바꿔줬으니까 어미가 아니라 뭡니까? 접사인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을은 명사 뒤에 온 조사. 자주가 중요한데요. 자주 가다, 자주 보다, 자주 넘어지다. 주로 동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난 애고 얘는 부사거든요. 자, 부사가 얘를 꾸민다라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부사의 꿈을 받고 있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은 동작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품사는 계속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 꾸다에서 미음이 붙어서 모양이 꿈으로 바뀌었지만 부사의 꾸밈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품사가 바뀌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뒤에 누가 필요하죠? 어미가 필요하죠. 그런데 미음, 기는 위에서 봤다시피 어미 중에서도 성격을 잠깐 뭐인 것처럼 명사인 것처럼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다시 최종 정리입니다. 이 앞에 관형사처럼 변신한 조은의 꾸밈을 받는 꿈의 최종 품사는 명사다. 그래서 이 동사 꾸다를 명사로 바꿔준 미음은 접사다. 그리고 동사 꾸다가 미음이 붙었지만 얘는 최종적으로 부사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사는 계속 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최종적으로도 동사다. 꿈은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인 즉슨 이 미음은 품사를 바꿔주는 애가 아니라 모양만 잠깐 바꿔주는 애다. 이 미음은 어미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 말고도 전성어미와 파생전미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때도 구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좀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든요. 일단은 뼈다귀니까 품사를 바꾸느냐 안 바꾸냐, 품사를 바꾼 걸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런 것들 이 문장 하나 외우고요. 이 문장 통으로 외우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살을 좀 붙여가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크게 많이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에 의한 종류가 아니라 이번에는 관계에 의한 종류인데요. 동, 이, 의, 어. 자, 한자어를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동은 같을 동자, 음은 소리 음자. 소리는 같은데 뜻의 자, 다를 이자. 뜻이 다르다. 소리는 똑같지만 뜻은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못하네요. 의미, 연관성이 전혀 없는 친구들끼리 배, sheep, 배, pear, 배, stomach, 신체 일부. 자, 이것도 영어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나 국어 선생님이니까 있을까요? stomach. 그래서 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서로 의미가 완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사전에 올라갈 때 sheep을 뜻하는 배, 그리고 fair를 나타내는 배, 그리고 stomach,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배, 다 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번호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어라 그럽니다. 단어가 다르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제어가 다 따로따로 사전에 올라가요. 새로운 번호를 붙인 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소리는 똑같은데 뜻은 다르다 그래서 동음이의 어라 부르죠. 그리고 세 개의 다른 단어가 있네요. 요 예시는. 그에 비해서 다이어는 연관성 있는, 관련성 있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전부 다 한 단어로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일, 이게 표제어고요. 이 밑에 의미가 1, 2, 3가 있는데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신체 일부, 이게 이 단어의 중심 의미고요. 그리고 손끝에 5개로 갈라진 부분, 우리는 보통 손가락이라 그러는데 손가락 다치면 뭐라 그래요? 아, 손 다쳤어. 그래 버린다고요. 그거는 손이라는 단어 안에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번은 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2번은 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1번이 중심 의미고 2번은 주변 의미인데요. 3번은 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손이 부족해 그러면 손만 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손이 부족해 했을 때 이 손이 3번 뜻인데요. 이거는 그 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하여튼 이것도 핸드라는 1번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사전에 올려주고요. 얘네들은 표제어를 한 개를 가진 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손투도 그냥 딴 곳에서 찾아온 손님, 뭐 이렇게 딴 곳에서 온 사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장사하는 곳에 물건 팔아주려고 온 사람, 손님, 손이 오셨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한 의미인데 표제어를 하나로 두고 사전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 손투도 다의어가 되죠. 대신에 손원과 핸드라는 중심 의미를 가진 손원과 게스트라는 중심 의미를 가진 손투는 서로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전에 따로 올라가게 되고 번호도 다르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즉 표제어가 두 개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뭐라고 한다?
동음, 이의 어라고 한다. 자, 오늘 강의를 해봤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복습하면서 확실하게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야 돼서요.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